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이죠.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한데 방금 환경부에서 또 안전 안내 문자가 왔거든요. 네,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방금 들어온 재난방송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오니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가능한 외출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자가용 운전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등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 교체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네, 오늘 오는데 걸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스포츠 소식 이야기해 봅시다. 잠시 후 밤 9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축구게임 결승전을 치른다고요?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우승을 다투고요.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예. 만일 베트남이 우승한다면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월남 그러니까 남 베트남일 때는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베트남인 상황에서는 처음 우승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요. 예. 박항서 매직 이번에도 통할까요? 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요. 이 동남아 팀들을 상대로 거의 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만큼 동남아 팀들에게는 뭐 통곡의 벽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숙적인 태국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결승전에 올랐고 충분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예. 지금 베트남 팬들의 응원이 엄청나게 지금 열기가 고조돼 있는데 우리나라 2002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02년 때 우리나라 붉은 악마가 12번째 선수라고 할 만큼 그 엄청난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더 힘을 냈었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열리는데 베트남에서 필리핀 가려고 하는 항공권이 다 매진돼 버렸다. 그래서 6대를 더 증차했다. 대단한 열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선수들이 그냥 설렁설렁 뛸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요.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졌죠.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골일 것 같고요. 아마 이 지상파 TV 무슨 애국가 나올 때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진짜 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8일 토트넘이 번리와 홈 경기를 가졌는데 손흥민 선수 또다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반 32분에 무려 80m 정도를 혼자 치고 나가서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중앙선 근처에서 번리의 수비 5명이 에워쌌는데 그거 다 뚫어내고 손흥민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 골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2초였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월드 클래스 골이거든요. 월클 골이니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고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마라도나의 그것을 직접 봤었거든요. TV로 직접 보지 말고 TV로 봤었는데 그때 그 골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골이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마라도나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근데 그런 골을 그런 멋진 골을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 토트넘이 5대 0으로 그날 경기 승리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모두 3골에 관여했다.
공식 기록은 한 골 한 도움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3골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전반 5분에는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전반 9분에 나온 추가골, 이거는 사실은 어시스트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손흥민의 슈팅 이후에 이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흥민이 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 32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골 나왔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그 골을 보면서 극찬을 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엄청난 득점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아들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부른대요. 손나우두. 손나우두. 그러니까 손흥민과 호나우두. 근데 이 호나우두와 호날두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호날두는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얘기하고요. 이 손나우두의 이 호나우두는 2002년에 그 브라질이 우승할 때 그때 호돈신이라고 하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약간 반달로 이렇게 예. 남겨가지고 했던 그 선수를 얘기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선수다. 그리고 이 골도 엄청난 골이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푸스카스 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푸스카스 상이 뭐냐면요. 그 헝가리의 레전드인 푸스카스에서 이름을 따온 이런 상인데 어떤 골에 주냐면요. 굉장히 멋있는 골에 줍니다. 예. 굉장히 멋있는 골에 주는데 이거를 만약에 실수로 나왔다든지 약간 운이 있었다든지 이런 골에는 주지 않고요. 진짜 멋있는 플레이, 페어 플레이 안에서 진짜 멋있는 플레이에서 이 골은 진짜 멋있다라는 이 골에 푸스카스 상을 주는데요. 푸스카스 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 손흥민의 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수상 가능성 굉장히 충분해 보이는데요. 피파가 직접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언급하면서 푸스카스 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요. 프랑스 언론 원풋볼도 이제는 마라도나 빙의골을 터뜨려서 푸스카스 상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푸스카스 상 최근에 받았던 걸 보면요. 이렇게 드리블을 막 해가지고 넣은 골이 별로 없어요. 이런 예. 골들은 나오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골들이 요즘 많이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딱 그걸 한 거죠. 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날 경기에 박지성 선수가 경기장을 찾았다는데 왜 찾았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AFC 올해 국제선수상을 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박지성 선수가 그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는 현재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의 앰버서더인데요. 박지성 선수가 그걸 전달하고 박지성 선수가 응원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원더골을 집어넣었고 예전의 전설 그리고 지금 전설을 써내려고 하고 있는 전설이 한데 모여서 또 다른 새로운 또 전설을 만들어낸 아주 축구 팬들은 그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가 예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바이에른 미넨과 경기를 치릅니다.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왜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예. 이미 아마 토트넘은 사실상 16강을 확정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뺀 것 같은데. 네네. 우리 팬들로서 좀 안타깝긴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예. 그래도 손흥민 선수 오래 봐야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사실은 중요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경기에서 힘을 뺄 필요는 없고요. 그 아쉬움, 그 갈증을 덜어줄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예. 황희찬 선수 이번 나옵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리버풀과 2조 조별리그 마지막 6차전 경기 오는 11일에 갔는데요. 현재 짤츠부르크가 승점 7점으로 3위입니다. 1위는 리버풀이고요. 2위는 나폴리입니다. 만약에 짤츠부르크가 16강에 진출하려면 리버풀을 반드시 꺾어야 되고 리버풀이 3득점 이상 기록하지 않고 짤츠부르크가 1점차 승리를 거둬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황희찬 선수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죠. 이번에 발롱도르 2위를 차지한 반다이크 선수를 유일하게 드리블로 제치고 골을 넣은 선수가 황희찬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다시 리버풀을 만납니다. 이제 너무 강력한 상대라서. 너무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 강력했던 반다이크도 물어들였던 황희찬이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터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우아아 쟁쟁 walla walla ban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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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변혁 창당 준비위 수석 부의장 겸 비전위원장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호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칭이 굉장히 길어지셨네. 굉장히 길어요. 이게 수석 부위원장. 그 속해 있는 조직은 작아지고 권한은 강해지는. 승진한 건가요? 감투가 2개인 겁니까 그러면? 그 직책이? 뭐 이거 외에도 감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석 부위원장은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비전위원장은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향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젊은 사람들 이끌고 예. 이렇게 가자라는 건데 뭐 위원장이 하태경이고 수석 부위원장이 이준석이면 갈 방향은 뻔합니다. 예. 예, 저희는 2030 젊은 세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바른미래당 당적은 유지하고 있죠? 원래 창당할 때 저희도 바른정당 할 때도요 새누리당 당적 유지하고 있다가 창당하는 날 탈당했거든요. 언제 창당합니까? 저희가 1월 초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뭐 1월 초와 1월 중순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당 준비 수석 부위원장 겸 비전위원장이기 때문에 창당 때까지 상당히 바쁘겠어요? 뭐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지금 창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2달여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기인대회를 12월에 이르러서야 하게 된 것은 사실 뭐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과의 뭐 보조를 맞추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많이 해놨습니다. 청바지는 왜 입은 겁니까? 제가 없는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작 그날 제가 청바지 입으려고 아침에 옷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 청바지 중에 까만 청바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면바지 입고 왔습니다. 없어서. 청바지를 일부러 입는 건가요? 드레스 코드였던 것 같은데요? 통일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정확히 처음에 뭐였냐면 정장 입지 말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정치인들이 수동적 사고에 너무 이렇게 자리 잡혀가지고 그럼 뭘 입고 와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청바지나 입고 오든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딴 거 입었던데. 이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청바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뭐 그 나이 때 되면 청바지를 입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정병국 의원님 한번 입는 거 봤는데 저는 다른 정치인들은 청바지 입는 거 못 봤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면바지 입고 왔으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선거 때도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의 최강 무기 중에 하나였던 그 딸 유담 씨를 네. 유세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것마저도 유승민 의원은 깨림칙해하지 않아 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뭐 분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뭘 분열해요 지금 상황에서. 왜 옷도 안 맞춰지는 거야, 초반부터? 집에 청바지가 없나 봐요.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연설에서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멋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좀 어색합니다. 예. 대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다 지역에만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전국 정당으로서는 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대장을 하태경으로 부대장을 이준석으로 그래서 수도권 돌파하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차라리 그냥 수도권 얘기를 차라리 대구도 어려우면 오히려 수도권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뭐 다 기억도 잘 못할 건데. 난 멋있다고 한 게 대구도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대구를 딱 그렇죠. 얘기하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네. 권은희 의원이 광주에서,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예.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사실 뭐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 따져가지고 선거 지역구 정하고 이래가지고 또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이고 사실 저도 여기서 뭐 상계동이라는 지역구가 험지 중에 험지인데 보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해야 한마디 되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서울에서 왜 그 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준석은 노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수석부위원장을. 여야 간에 지금 이제 4+1 협상의 협잡 속에서 노원병 지역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준석은 원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넣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했다는지는 제가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넣은 겁니까? 네, 그래도 전력에 두 자릿수는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섭섭하죠. 예. 그 보수 통합을 이루면 150석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통합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단독을 150석 하겠다는 겁니다. 뭔 그래요? 소리요? 예.
그 원래 하태경 의원이 좀 세잖아요, 여기 말이. 두 가식으로 세게 얘기했습니다. 좋은데요?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15석이 아니라 150석. 150석. 옛날에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 서명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네네. 야당에서. 그래서 회의 때 100만 명 정도 받읍시다 했더니 YS가 뭘 100만 명입니까? 이거 한 거 1000만 명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냐면은 그 이슈 정치에 요즘 맞들려가지고 요즘 보면 그 롤 선수, 카나비 선수. 네. 거기 이제 부모님이 저희 이제 변혁의 발기인에 참여할 정도로 그 게임 쪽이랑 그리고 최근엔 또 U+ 대리점주들 뭐 무슨 뭐 그 좀 영업 강제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게 젊은 세대에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예.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강성검 씨 발기인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전 젊지 않은 것 같아요. 중년을 넘어가서. 마음대로 이름 몰리겠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보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문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통합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던 게 네. 해서 유리해질 것 같으면 저도 혹할 텐데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덧셈식 통합해가지고는 결코 유리해질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30%로 떨어지나 35%로 떨어지나 똑같습니다. 그럼 선거연대. 선거 연대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가치랑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합산해가지고 그 표가 산술적 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예. 예, 저는 그래서 그거 지금 어렵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3원칙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그게 자유한국당 입장에 받기 어려운 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새 집을 짓자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기득권 다 깨고 나와라라는 건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그럴 생각 별로 없어 보이죠. 더 벽이 두꺼워진 것 같던데. 그러면 어쨌든 정당이라는 거는 뭐 집권이 최종 목표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선거 이겨야죠. 선거를 하고 이겨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이준석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뭐야가 뭡니까? 수석 아니요, 부위원장님한테. 바뀌어서 이름이 수석 부위원장님 겸 비전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네. 크게 이렇게 비전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총선 얘기도 없이 그냥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창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원래 앞길이 캄캄한데 거기서 비전을 찾는 게 그 비전이 뭡니까? 시각이에요, 시각. 네. 그러니까 시각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럼 이준석 위원장 말 들어보니까 그럼 지금처럼 1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그래요? 되고요. 그럼 민주당이 웃을 것 같은데요? 고맙다 할 것 같은데. 뭐 김병준 위원장이 뭐 민주당이 이번 달로 망한다 그랬던가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예측이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그런 걸 믿기보다는 근데 지금 그 구도 하에서 보면은 1려 다야 구도가 꼭 여당에 유리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딱 2016년 선거 딱 4년밖에 안 됐죠. 예. 제가 그 당시 여당 후보로서 분열된 야권을 예. 상대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예. 그게 막판에 어떻게 국민 민심이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 김무성 대표가 무슨 180석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리고 비웃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천 파동도 나고 했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사이에 휙휙 분위기 바뀌는 거를 제 목도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때 2등 했습니까? 제가 그때 2등 했죠. 예. 분열돼서 2등 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선거 나가가지고 제가 그 3등 할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3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지역구를 위해서 도전하려면 자꾸 텃밭을 다져놔야 되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니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제가 선거 앞두고 조금 인사하러 돌아다니면요. 요즘 방송이 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는 좀 전화로 인사 많이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참 아다르고 어다르지만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또 할 일이 없는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은. 에이, 겉으로는 그래도 어른들이 속으로는 예의 있네 그럴 거예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핑계 대지 말고 네. 돌아다니셔야 돼요.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뭐 표밭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나간다고 하는 그쪽은 어쨌든 지금의 여권 성향이 좀 강한 표밭이잖아요. 관악하고 노원이 제일 강합니다. 예, 그렇죠. 여권 성향이. 서울 내에서도 강하죠. 네, 그렇죠. 지금 서울 자체도 좀 여건이 좀 유리하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당에서 있는데. 좀 옮겨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당이 없는데 뭘 옮깁니까? 지금 보면 당이 생기고 나서야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거지. 스스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요? 부위원장인데. 네, 그런데 제가 뭐 지금 제 연관 검색어가 상계동인 걸 보면서 예. 이거는 참 떼기 힘든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결국은 합류 안 하는 겁니까?
이분들 오늘 보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경되는 김도식 비서실장이 안철수 대표의 합류가 예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익명의 또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를 만나가지고 비례 출당시켜달라 요구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의중과 안철수 대표 쪽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중이라는 거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그 통합이 되기를 원하고 다져지기를 원하면은 자기는 안 나오더라도 자기 계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총선 전에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언질도 안 주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중구난방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간 보는 거? 아니 이게 막 좌충우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성범 씨 확실히 지금 이제 국민의당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갈수록 우리 팀 정치 DNA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단어를 선택 잘못해서 그렇지 말은 옳은 말 한 거 아니에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결국은 저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뭘 기다려요? 제가요? 예. 유승민 그러니까 뭔가 전 있지 대표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아니 유승민 대표나 지금 변혁 의원들은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돌아서 합류하면 좋죠. 그리고 그리고 아니에요? 어느 근데- 정도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이번에 그 스킵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스킵하기에는 어쨌든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대권 주자는 그래도 원내에 어떤 세력이 있어야 나중에 대권 주자를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0석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10분의 1의 지분을 들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힘이 됐던 것이지 이번을 스킵하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 있는 분들 흩어지고 이러면 딱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분도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평가받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원내에 세력이 없으니까 대선 예. 경선이나 아니면은 그 대표 경선에서 그 본인의 역량만큼 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스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스킵해서 구세주로 등장, 추대를 해달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해줍니까? 근데 어디다 추대합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 뭐 정병국 의원 모든 이제 중진급들이 각자 사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거 나가는 상황 속에서 꽃길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게 꽃가마라고 생각했더니 꽃상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꽃길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짧은 생각이지만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들어와서 이 당을 밀었을 때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아,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거 했다가 총선 때 괜히 이미지 깎이느니 아예 말대로 정말 히든 카드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의원은 아니어도 날 따르는 사람 뭉쳐라. 요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왜 웃어 또?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사실은 시작 단계고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당 사무실하고는 뭐 크게 오랫동안 계약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변혁. 아, 저희요? 예. 아, 저희가 정당 보조금이 이제 그 2월 달에 나옵니다.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아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영구적 반영구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아직 느낌상으로는 총선용 아니면 안철수를 기다리는 뭐 그런 좀 느낌이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랑 하태경 의원이 지금 두 사람만 그렇고요. 사심을 나머지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여기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을 위한 2030 정당으로 기대는 설 합니다. 겁니다. 뭐 청년들한테 좋은 정당, 뭐 우리 30대가 좀 좋아하는 정당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험한 소리 하면 인재영인 명단에 올려버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강한 자한테 강한 거고 약한 자한테는 약해야죠? 하태경 의원이요? 모두에게 강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젊은 2030 젊은이들을 위한 정당이 되려면 선거 연령도 낮춰야겠네요. 적극 동조해야겠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라디오 나와서 몇 번 얘기했듯이 하태경 의원이 너무 달려가면 제가 뒤에서 잡아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통령 가능 연령을 30세로 낮추자까지 갔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동영 씨가 우려하는 것보다 항상 한 발짝 더 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고무줄 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총리가 30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핀란드나 뭐 유럽엔 오스트리아나 그렇죠. 뭐. 예, 우리는 근데 대통령이 40세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고 오는 게 그 핀란드 총리 34살 그 여성분이 됐다는 거 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바로 또 30세로 우리 대통령 연령 낮추자 이러고 있고. 전략적으로는 괜찮네요. 20, 30대를 잡는다는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그죠?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이
의원이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올지 저도 기대되는데 우려도 됩니다. 예.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군요. 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이준석 부위원장 뭐였어요? 비전위원장. 비전위원장. 수석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겸 비전위원장.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선거 연령 낮추는 거 한 살 낮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8세까지 가자라는 거는 뭐 저희 바른정당 때도 저희가 첫 번째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그 대해서? 당시에 복당하신 분들이 그 복당하기 전에 그걸 반대해놓고 복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첫 번째 바른정당에 1호로 원래 합의했던 것이 선거연령 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4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변혁 신당 공모전 한다고 이름 지어달라고? 네. 예. 선물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뭡니까 1등 당첨자. 그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식사권이거든요. 예, 됐어요. 100만 원도 있어요. 아 100만 원 플러스. 네. 나 가고 싶은데. 네. 벌써 1000건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1000건. 네.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들 예. 보면은 뭐 바른정당 2, 그건 아니다. 바른정당 릴로디드, 그건 아닙니다. 바른정당 리마스터드 뭐 이런 거 이거 나오면은 어때요? 올바른 정당. 한바른 정당.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농담하는 거지 뭐. 네, 사실 그거 넣어가지고 당첨되시리가 기대하는 분 없을 테고요. 제 생각엔 좀 더 참신한 걸로. 예. 제가 넣어서 당첨돼도 100만 원 줍니까? 저는 식사를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또 받아서 내야겠어 세금을.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혁 신당 이름 공모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3부 순서 마치고 4부로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시사교보수 4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고 파트너인 정책위원장은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왜 이 조합이 선택받았을까? 처음에는 초재선에게 이번에는 힘을 실어주자 뭐 세대교체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5선, 3선 조합이 됐습니다. 김선동, 김종석 조가 뭐 친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한교안 대표는 예전에 이해창 뭐 총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는 초재선이나 그보다는 또 투쟁도 해야 되지만 또 협상도 하고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좀 고창급 3선 이상이 좋다라고 판단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김재원 의원이 신의 한 수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반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심재철, 김재원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어쩌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수가 이 심재철, 김재원 조를 선택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황 대표에 대한 반발로 심재철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보도도 있죠. 왜냐하면 황 대표 주변의 재선 그룹이 실제 이제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황 대표의 의중을 묵시적으로 전달했다. 그래서 예.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애초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강석호 이장우조와 유기준 박성중조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예. 이때는 이제 친박과 비박의 대결로 이제 가는 예. 것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유기준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여기서 그 친박 대표 주자가 갈린 거죠. 네. 사실상. 네, 그런데 거기서 심재철 의원이 됐다는 거는 저는 의외의 결과였다 이렇게 본 것이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심재철 의원이 뭐 기재부 그 당시에 무슨 뭐 회계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대여 강경 투쟁론자처럼 투쟁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린 게 있긴 예. 하나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오선하면서 예. 사실 강력한 투쟁 전사적 모습을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물갈이론에 대한 저항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 측에서 이번에 단식 끝난 다음에 50% 물갈이론을 다시 꺼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유기준 의원에게 쏠렸던 10표가 2차 투표에서 전부 다 이제 심재철 의원에게 몰려갑니다. 넘어갔어요. 유기준 의원이 PK 중심이기 때문에 PK 주변에 있던 다선 의원들, PK 다선 의원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표가 그 심재철 의원에게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물갈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초재선 그룹을 쳐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중진 그룹을 쳐내야 되는데 예.
수도권의 중진그룹은 나름 그 수도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당선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 쳐내고는 선거 승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PK 지역이나 TK 지역의 다선 그룹을 쳐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한 조직적 반발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예. 그 이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전화를 할 거 아니야. 문자를 보내던가 당선 축하한다고. 내가 한 표 행사한 거 아시느냐고. 106명 중에 한 100명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자긴 다른 사람을 뽑았을 그런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예. 제가 힘 보탠 거 아시죠? 안 뽑아놓고. 그랬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김세현 의원이 불참했잖아요. 네. 박순자 의원은 다음권 정지로 투표권이 없었고 네. 김세현이 참석을 했으면 강석호를 강석호한테 하겠죠.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심재철과 강석호가 있을 테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참 웃긴 게 탁탁 떨어집니다. 39대 28대 28. 예. 원래는 두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선 투표. 예. 세 팀이 지금 결선에 올라간 상황이 돼서 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러네. 그대로 찍었다고 봐야 돼요. 한 표 정도만 이탈했어요. 예. 28에서 각각 27표를 받은 거거든요. 예. 유기준권은 다 심재철 쪽에 가버렸고 예. 결국 만약에 이거는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박세현이 왔다면 당연히 저는 강속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세현. 죄송합니다. 김세현 의원이 들어왔다면 강속고를 했고 강속고를 했으면 박빙입니다. 그리고 누가 됐을지 모릅니다. 강속호가 올라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선동하고 김종석 조를 찍은 사람들이 심재철 조를 찍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박빙으로 다른 쪽이 또 됐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요,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제 김학용 후보가 붙었을 때, 예. 다들 누구나 김학용 후보랑 박빙승부가 펼쳐질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이런 걸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금 초재선 그룹의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70%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심이라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들끼리 8년 친문 싸운 거랑 4년 친문 싸운 거랑 12년 친문 싸운 거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이제 중진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 간의 그 관계가 소원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구도 하에서 어떤 투표가 나올지 유동적으로 서로 파악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심재철 의원에게 쏠리는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었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사령탑을 꾸리면서 협상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있었고 결국은 어제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정부 오늘 예산안 처리하고 대신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거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우총을 겪고 나오면서 또 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총회가 첫 원내대표가 협상을 보고 돌아와서 추인받는 자리인데 예. 힘을 실어주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도 대부분 찬성을 하고 추인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뭐 제가 아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치 비평가 평론가들이 등장할 정도로 모든 의원이 한마디씩 다 했다는 한마디 말이죠.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에 봐서도 알지만 평론가 한 2명만 있어도 참 힘든데 평론가 한 20-30명이 계속 거기서 다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을까. 앞으로 협상해 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에 좀 빠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경원 대표가 금요일에 뭔가 협상을 해보려다가 당내에서 추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그걸 철회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의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경원 대표의 마무리 업적이 아니라 신임 원내대표에게 시작하는 업적으로 협상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틀은 협상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 민생법안 처리도 그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이 약속했었던 필리버스터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4+1을 재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막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근데 4+1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국 예산안이라는 거는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 비당권파를 갈려 있다 보니까 당권파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요. 전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뭐 이런 희한한 예.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선례를 앞으로 낳게 되면은 다수당이 앞으로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정파들과 모여가지고 다수만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당 협의체에 예산은 일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자한당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게요. 지금 표결로 하건 뭘 하건 처리됐으면 몇 번 할 수 있었잖아요. 안 예. 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이 왜 안 할까를 자한당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자한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 뭐 그렇죠. 한국당으로서는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민심이 바뀔 텐데 그럼 필리버스터를 더 안 철회했다고는 하지만은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앞두고는 필리버스터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99.9%라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점을 뒤로 늦추면은 통과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거 일부 정당 반대 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결 처리 하라가 45.3, 합의 처리 하라가 43%예요. 근소한 차이로 표결 처리가 앞서고 있는데 이 설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은 합의해서 뭘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조사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45대 43이라고 하면 그 강성범 씨 말처럼 자유한국당이 패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개혁 입법이라는 단어 자체에도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최종안이 나와야 수기를 하는 과정을 최소한 1, 2주라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여론 형성이 있어야지만 찬반이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는 오늘 최종안 나오면 내일 표결할 분위기예요. 아니 한국당이 참여를 해야 뭘 저기 합의를 하죠. 아니 한국당 없이도 그들끼리도 예, 지금 예. 4당끼리 협의가 안 플러스 돼가지고 일만 뭐 해. 석패율제를 넣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나오고 나서 최소한 1, 2주는 수기 기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14일 날 친문농단 규탄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장애로 나간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교안 대표는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내에 없다 보니까 자꾸 삭발, 단식, 장애로만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어느 정도 국면 전환할 때 다 성공을 했어요. 예. 그거를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주목도도 그렇고 국회 시간이 온 거거든요. 예. 예산도 있고 법안도 있고. 예. 이번에는 조금 국면 전환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번에도 생각이 지역 듭니다. 지구당별로 할당 인원들이 그런 게 있나?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고 모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할당 인원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이게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10개월, 9개월 가까이 그렇죠? 돼가는데 예. 이 9개월 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시도했죠. 예를 들어 장애 집회도 했고 청년과의 간담회도 했고 뭐 예. 색소폰도 불어보고 다 했죠. 예,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나한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줬던 건 장애 집회다라는 경험적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추운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 집회 인재를 동원령을 계속 내리는 것인데 방금 방성범 씨 얘기했듯이 이제 날씨도 춥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려고 하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국 수호 전쟁 이때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명분이나 아니면 동원력이 상당히 약할 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여윳돈도 없다고 그러던데 한국당이. 그렇죠.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 정당마다 이제 돈이 필요한데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지역별 할당하면 돈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말은 못하지만 속내는 또 불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게도 그렇고 보수 전반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여 투쟁을 하느냐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에는 인적 쇄신이나 어쨌든 정책 쇄신의 어쨌든 결과물들 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사람이 추우면 우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밖에 나가서 계속 으쌰으쌰 동원돼가지고 하고 이러면은 그날 당시 기분은 좋지만은 해야 할 숙제는 그냥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 나오지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해야 될 숙제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전에 투쟁도 잘하고 협상도 잘하는 원내대표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삭발부터 시작해서 단식 장애투쟁 계속 이어갔으니까 이제는 협상 쪽으로 조금 깃발을 좀 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